통계를 보니까 요즘 2030 세대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통장에 비상금 100만 원이 없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사라지고 빚은 줄어야 되는데 주는 속도도 굉장히 늦거나 오히려 늘어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 뉴스를 보면 2030 세대 젊은 분들이 평균 자산이 굉장히 많다고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럼 정말 돈이 진짜 많은 걸까요? 아니면 숫자가 만들어낸 아까 말씀드렸던 허상일까? 또는 SNS가 만들어낸 또 허상일까? 그래서 오늘은 2030 세대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인생을 망치는 투자 습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30 세대가 빚이 증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학자금 대출도 영향이 좀 있을 것이고, 전월세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빚 없이는 뭐 전세 하다못해 월세도 요새 워낙 서울 같으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안 낄 수가 없잖아요. 빚은 계속 쌓여가는 구조. 이런 원인이 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일가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저도 역시 젊었을 때 이런 식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생활비를 쓰는데 이게 자산이 부족하고 현금이 부족하니까 카드를 돌려막는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버려야 되는 습관입니다. 생활이 불편해지고 뭐 겉에서 볼 때 덜 화려해 보이더라도 내 자산을 정말 깎아먹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이유도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매크로 환경, 고금리 환경, 이런 것들이 크게 구분했을 때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이 빚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환경이 아닌가. 그리고 또 급여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100이면 뭐 한 99.9분들은 내 급여 절대 높다고 생각 안 하시겠죠. 그 이유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대 초반의 경우에도 고금리 환경에 노출되면 좀 돈을 모으기 어려울 수도 있나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은 거의 같은 매크로 환경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용돈을 받던 알바를 하던 뭐 과외를 하던 돈은 벌죠. 근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2년 전만 해도 레시피 4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400원이었어요. 지금 그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 보십시오. 1,400원, 1,500원입니다. 2년 만에 거의 3배, 4배가 상승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급여를 뭐 받건 월급을 받건 용돈을 받건 또는 알바해서 알바비를 받건 계속해서 속된 표현은 후달려지는 겁니다. 계속. 이래서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갖가지 경험을 하고 투자 공부를 하고 하면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과소비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단순하죠. 내가 버는 거 이상으로 지출하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차도 적당한 차, 없어도 된다 그러면 차를 안 사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씩 아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 분들처럼 그렇게 비루하게 그렇게 살 필요까지는 없지만,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요, 30 중반 친구들이 막 BMW 그 4 시리즈 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거 완전히 그 허상이고 쇼잉오프 하기 위한 그런 과소비를 일단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아이들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한 달에 무슨 뭐 그 음악 스트리밍 다운 하는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제가 브랜드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한 달에 16,000원씩 계속 월납을 해요. 그 음악 조금 들으면서. 저 같으면 유튜브에서 그냥 찾겠어요. 광고 5초 나오고 10초 나오는 거 참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매월 15,000원, 1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계속 지불하면서 그냥 편할 때 그냥 바로 듣고, 이런 식의 패턴, 이런 식의 소비 패턴을 하나하나씩 고쳐 가셔야 됩니다. 이게 20대, 30대의 그런 패턴을 제대로 잡아서 자산 증식을 제대로 하잖아요. 하다못해 투자하기 싫다 그러면 저축만이라도 하게 되면 한 30년, 20년 있다가, 제가 5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 연령이 됐을 때 여러분께서는 이 파이낸셜 스테이터스, 금융의 어떤 지위가 굉장히 달라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조금 다뤄보고 싶은 이제 꼭지는 평균 자산 수치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였던 거 어떻게 한번 쭉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그 2030 세대의 평균 자산 규모가 4천에서 5천이 된다는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통계 자료를. 그런데 또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30대 전에 이 현금을 보유하는 자산 규모가 3천만 원도 안 되더라라는 중위값이, 그런 통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믿어야 될지 이 통계의 허상이라고 봐요. 100명 중에 자산이 뭐 1,000만 원이 안 되는 친구들이 50명이다. 그런데 자산을 정말 뭐 부모 잘 만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잭팟을 터뜨리고, 예를 들면 뭐 가상화폐 이런 거 몇 년 동안 몇백 배, 몇천 프로 오른 거 정말 운 좋게 해서 이 상위 값들이 갑자기 쭉 폭등을 해버리면 이 평균 값을 끌어올리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통계의 허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SNS 같은 거 이렇게 가끔 보면 막 젊은 친구들이 막 굉장히 멋진 옷 또는 뭐 해외 여행 가서 멋진 수영복 입고 찍고,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먹었다, 골프 친 거 사진 올리고, 거기 그런 데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풋 대비 아웃풋을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생산성을 쓸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도 인컴 대비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절대 그 안에서 써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에 했던 패턴, 소비 패턴, 옷을 하나 사더라도 예를 들면 뭐 폴로를 가서 이런 면티 하나에 18만 원, 15만 원씩 주고 사느냐. 어디 그 싼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멀쩡한 브랜드도 맞습니다. 그런 데 가서 한 2, 3만 원 주고 살 거냐. 아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액션하는 사람, 액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액션하고 있는 사람. 실행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생각만 하는 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걸 실행을 해야 습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행동 패턴이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뻔한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SNS 등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서 지인들 후배들 만나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이런 거여서 오늘은 조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그 연령대별 정말 고쳐야 되는 투자 습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얘기니까요. 욕을 많이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2030 세대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몇 년 동안 뭐 비트코인 등등 해가지고 또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미국 시장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난 2년, 2023년, 2024년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때 어떤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투자해서 정말 잭팟 터뜨릴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적지 않은 수익을 냈고 그거 여러분 실력 때문에 오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냐?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절대 만만한 시장 아니고요. 전 세계가 아무거나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고 뭐 수익 나고 이런 상황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단타하지 마시라는 거고 특히 부동산에서 그런 행태들이 좀 많았는데 영끌 비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40대 이후 정도 되시는 분들께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또 하나 한 두 가지만 설명드리죠. 원금 보장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금 보장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원금 보장을 원하시면 그냥 은행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넣으시는 거예요.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금융기관을 가던 요새는 워낙 관리 감독이 심해져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었잖아요. 몇 년 전에 뭐 라임 사태니 옵티머스 사태니 등등의 사고가 많아서 원금 보장이란 말은 절대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현란한 그 어떤 언어나 표현으로 이거는 그냥 거의 안전하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아직도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욕을 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건 없고요. 정기예금 적금 제외하고 투자자가 들어가는 투자 대상 중에는 원금이 지켜진다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꼭 비관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원금이 손해날 수도 있다는 건 위험, 변동성, 리스크거든요. 근데 이 리스크가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리스크라는 게 한 단위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의 기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차차 다룰게요. 이건 워낙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원금 보장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왜 그 수조 원의 돈이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시작이 원금 보장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자산에 투자하면 거의 수익 손실 안 나니까 연 한 7%, 8% 무조건 줍니다. 아직도 그런 상품 팽배해요. 리스크를 적당히 테이크하고 다만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리스크를 테이크해야 그만한 기회가 나온다는 것 정도만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인데 사기성 투자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금융상품이라는 게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조금 그 전문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말로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받아들일 때는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현란한 언어의 그런 과정이 겪습니다. 이 정말 현란한 어떤 그 전문 용어 막 섞이고 이런 거에서 오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에 현혹되셔가지고 또는 그러니까 담보물건이 있으니까 연 무조건 7, 8%는 나오겠구나. 사기성 투자에 그대로 노출되는 밑거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상장돼 있는 또는 믿을 만한 채권이든 국채든 상장돼 있는 주식이건 이런 거에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품,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은 뭐 안전하고 담보물건이 있으니까 보장을 다 누가 해줄 거니까 보증을 서줄 거니까 연 7% 무조건 나와요. 하락할 염려가 없어. 이게 다 사기성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결론을 좀 내보죠. 결국 중요한 거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습관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 습관이다. 이걸 가장 강조드리고 싶고 돈 아끼십시오. 과소비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나의 현금 흐름, 자산, 현금성 자산의 어떤 잔고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일단 조금씩이라도 구축해놓고 만들기 시작하는 이 첫걸음을 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고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